네, 안녕하세요. 데보션 테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음악을 끄겠습니다. 네, 키워놨군요. 잠시만요.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매월 테크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이번 달 테크 세미나는 AI 에이전트 기반 문제 정의 방법과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점잖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저희 테크 세미나는 줌 웹비나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오, 정말 많이 들어왔네. 아까는 그렇게 없었는데. 예. 40명 넘게 들어왔, 50명 다 돼가죠. 네.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보통 이제 늦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혹시나 발표자님 이제 세미나를 듣다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손들기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육성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줌 웨비나에 여기 보면 이제 Q&A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죠. Q&A 그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자님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제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호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냥 아까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희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출석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SK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교육부서에다가 이제 저희가 명단을 넘겨드리거든요. 교육 이수 관련돼서. 네.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데, 출석 체크는 간단히 이렇게 출석 체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출석 체크 슬래시 이름 슬래시 이제 소속 SK텔레콤이면 텔레콤, 뭐 CNC면 CNC 이렇게 소속,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채팅방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해서 저희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출석 체크 시간이니까 잠깐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텔레콤. 네. 제가 이렇게 쓴 양식과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채팅방에다가 출석 체크를 남겨주시면 이제 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해주세요. 왜 안 올리시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쓰고 계셨구나. 네, 채팅방에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모두에게로 하셔도 되고, 호스트 및 토론자한테만 해줘도 되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세미나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저희 이제 포스터인데, 예, 디자인 좀 바꿨죠? 예, 저희 디자이너 통해서 이쁘게 올해도 이제 진행하려고 이렇게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고, 요새 이제 AI 에이전트 관련된 저희 회사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고, 오늘 모실 분은 저희 SK텔레콤의 T3K에 근무하고 계신 김정석이라는 님입니다. 이분 박사님이세요. 박사님이시고 황새로울 프로젝트라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로 있으시고, 예, 작년인가? 그죠? 재작년인가? 한번 저희 테크 세미나에 발표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드론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고, AI 관련된 전문 이제 박사학위도 있으시다고, 예, 뭐 학위가 이쪽에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모셨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은 이제 여기 아젠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AI나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론적 배경을 조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발표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춘성체가 엄청 많이 해주셨네. 예, 그 사이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 뭐 이미 사전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계세요. 사이트에 분들한테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요 데보션 굿즈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작년에 만든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한 이제 20개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드릴 예정이고요. 사전 질문 해주신 분들한테 다 드릴 거고, 오늘 또 라이브 질문 해주시면, 참여해주시면, 뽑아서 이따가 말미에 이제 세미나 끝날 무렵에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예.
그러면 아까 2시 30분부터 들어오셔서 이렇게 계속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발표자님 김정성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성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예, 나오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카메라도 켜주시고 네, 네, 네. 카메라도 켰고 화면도 공유했습니다. 잘 보입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소개해 주시는데 듣고 있으니까 점점점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어렵네요. 네. 오늘 네 일단 그 되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데 이걸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음, 근데 하나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가 AI 우리 SK텔레콤이 사실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테크 기업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그래서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프로덕트를 지금 발표하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프로덕트에 적용하고 있습니까?를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AI 에이전트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너무 그 정의랄까 아니면 다루는 그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yes, no 이렇게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러니까 잠깐 뭐 언급하긴 했지만 그 AI 에이전트 하고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 범위 그리고 그 이번 세미나가 목표하는 바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와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어, 굉장히 많은 정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정의죠.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었는가,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아니면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사실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는 프로덕트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연구되는 분야에서는 사실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그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대상을 모방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모델링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AI 에이전트,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기업체들에서 얘기하는 AI 에이전트는 보통 그 개념이 보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어떤 서비스 아니면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음, 오늘 세미나에서는 AI하고 에이전트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를 좀 내려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AI도 정의를 했고 에이전트도 정의를 했으면 그러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러면 뭐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어 뭔가를 만들 때 쓰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진짜 실제 하느냐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모호한 답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먼저 차분
차근차근 어쩌면 이게 우리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부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감히 좀 한번 그러니까 좀 짚어보는 의미에서 좀 차근차근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대학생들 아니면 이제 막 AI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기초적이다 그러면 그래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I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단순히 어 그냥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AI라고. 근데 이거는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AI의 정의는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나옵니다. 근데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답이 없었어요. 근데 튜링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죠. 결과가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이 생각한 그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아니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생각한 거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이제 튜링 테스트나 유명한 그 개념을 내놨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AI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모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됐죠.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그, 그 엄청나게 그 파워풀한 컴퓨터들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알파고가 사람한테 이긴 그런 케이스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생각하는 그 과정을 모방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오늘 사실 이 세미나에서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AI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과정을 모방하는 분야에 대해서 있고 이 분야가 발전을 해서 에이전트의 일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는 뭐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에이전트는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안에서 돌아가는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데몬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예전엔 데몬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 에이전트라는 얘기로 많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원칙적으로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정의를 하는 내용은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라이브러리나 어떤 단일 어떤 뭐랄까 그 스위치 같은 뭐 인풋에 반응하나 어떤 블랙박스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어떤 시스템을 지칭하는 게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분야가 다양하고 너무 거대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이전트를 연구하는 분야도 여러 가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자연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지식을 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뭐 3단 노법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한 단계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에이전트를 놓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에 대한 그 의사결정 구조를 도와주는 어, 지식, 지식인 같은 서비스, 그러니까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전문가 시스템이죠. 이런 단독 에이전트가 발전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에이전트 하나를 개발하는 데 힘쓸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똑똑한 에이전트들을 협업을 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이런 분야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각각이 다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 에이전트를 아우르기에는 너무 그 범위가 커져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제가 이 제목에다가 AI 안에 에이전트가 포함된다라는 이런 수식을 속한다라는 수식을 쓰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질문이었습니다. 속하냐라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에이전트는 AI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협동을 할 수 있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AI와 시스템의 결합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어떤 그 대학에서 그 강의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기터브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I 안에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AI라고 얘기를 하면은 머신러닝을 먼저 떠올리고 있죠. 그런데 그럼 AI가 머신러닝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 이런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의 일부가 머신러닝이기도 하지만 머신러닝이 AI는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알고리즘 그리고 뭐 그 뭐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고 표현하는 부분이고 머신러닝의 한 부분으로 딥러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데이터를 좀 더 깊숙이 바라보는 뭐 멀티레이어라는 이름을 써서 한번 분류하거나 한번 만들어 놓은 모델을 한번 정제해서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산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남은 AI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남은 AI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생물적인 시스템 그런데 룰을 통해서 지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불친절한 정의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조금 좀 딥하게 좀 가보려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스루 룰스라는 이 문구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라고 봤을 때 먼저 룰이라는 걸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룰은 결국은 조건과 명령의 조합입니다. 그러면은 조건과 명령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뭐랄까 이런 인터넷 밈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티어브에 그냥 이런 밈도 있어요라고 하고 올렸던 그림인데요.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그림입니다. if가 하나 있으면 조금 지능이 있는 거고 if가 많고 엔도와 연산이 많아지면은 와 똑똑하다 이렇게 와 고급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밈이었는데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고도화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정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아요. 지능이 부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결하거나 자동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부분에 일부 사람이 개입을 해서 if 그러니까 뭐 100만 번 연산할 거를 중간에 사람이 if문 한 번 줘가지고 한 10만 번으로 줄였다. 그러면 엄청나게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분야도 하나가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의 개입을 보통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휴리스틱 인텔리전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분야도 또 있습니다. 보통 휴리스틱 인텔리전스 이 부분은 그 non polynomial 그러니까 NP 하드 문제라고 해가지고 비선형 방정식을 풀거나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 방정식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랄까 다이나믹 알고리즘을 써야 돼서 너무 연산량이 많아질 때 중간 부분을 뭐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고 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룰에 대한 얘기를 그 에이전트나 AI의 입장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해 본다면 뭐냐면 어떤 결과를 지식의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결과를 찾아내는 방법을 룰로 쓰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보의 바다 안에서 내가 원하는 딱 그 하나를 딱 핀셋처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정보들에서 그 찾아내는 방법을 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한 날리지,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AI의 분야가 있었고 AI 분야 중에 일부가 머신러닝 같고 그 반대 분야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얘기했던 심볼릭 AI라는 그런 분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특징은 뭐냐면 계속 제가 이 정보의 바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보통 우리는 이거를 그 CS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다 이건 데이터예요. 데이터라고 하죠. 근데 일부러 데이터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나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때는 데이터와 날리지는 다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날리지를 표현하는 방식, 그 날리지를 활용하는 게 바로 심볼릭 AI의 역할이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네. 질문을 중간에 답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답을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 약간 멈칫했으니까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다이어그램에서 다시 백을 하겠습니다. 예,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통 AI의 ML과 DL이 속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보통 AI 안에 그러니까 보통 이 그림보다는 AI를 더 크게 확장을 해서 그려놓고 그 안에 ML과 DL이 들어가 있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한 이 프레젠테이션 그 다이어그램이라서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AI 남은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출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다이어그램 상에서 녹색 부분, 왼쪽 하단의 녹색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 세미나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볼릭 AI라는 거는 굉장히 용어가 되게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심볼릭 AI라고도 하지만 AI라는 거에 한때는 약간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가 돼서 1960년대부터 80년대 그 사이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라는 얘기보다는 리즈닝이라는 얘기를 더 선호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볼릭 AI, 심볼릭 리즈닝을 두 개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OFAI라고 얘기를 하죠. Good Old Fashioned AI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 다 좋아. 근데 너무 오래됐어. 맞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심볼릭 A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전한 예는 되게 찾기가 어려운, 심볼릭 AI 자체 이론이 발전된 거는 되게 찾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제일 활발했던 건 60년대, 70년대죠. 그리고 이 심볼릭 AI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룰 엔진입니다. 이 룰 엔진인 결국은 앞서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익스퍼트 시스템이라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람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식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식 그래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예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다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식 그래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심볼 간의 관계를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모든 사람은 필면의 존재다. 카이오스는 사람이다. 고로 카이오스는 죽는다. 이거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A라는 심볼로 매핑을 하고 필면의 존재다. 이건 액션이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건 B로 얘기를 해주고 카이오스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A의 하나의 인스턴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심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문장에서는 앞에 뒤에 결론 고로 카이오스는 죽는다는 빼고 앞에 문장에서는 심볼이 세 개가 나오죠. 그 사람과 죽는다 그리고 카이오스라는 인스턴스. 그러면 그걸 갖고 카이오스가 어떻게 될지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든 게 이렇게 간단한 수식이 되죠. A는 B다. 큰 A는 B가 된다. 작은 A는 A에 속한다. 그럼 작은 A는 B가 된다. 이건 당연한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볼을 활용하고 있고 심볼 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이 심볼 간의 관계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고로 카이오스는 죽는다는 얘기를 수식으로 심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볼릭 리즈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럼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으냐? AI 하면 다 머신러닝만 생각하는데 이 심볼릭 AI라는 건 도대체 뭔데? 이제 와가지고 얘기가 나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A, B, AA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지만 이 심볼들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심볼만 갖고 해석을 한 거라서 이 심볼을 보고서 이게 A가 사람이냐, B가 죽는다냐 이런 거는 이 심볼을 만든 사람의 전적인 능력, 그러니까 심볼 만든 사람의 경험치와 능력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심볼 간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복잡도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심볼릭 AI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식 간의 그러니까 지식은 여기서 지식은 심볼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식의 심볼 간의 관계, 그러니까 지식 안에 지식을 표현한 이 심볼 간의 관계가 바뀌어 버리면 이전 지식과는 유사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심볼 A하고 B가 있었는데 갑자기 C를 여기다가 B를 C로 넣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 화살표를 뭐 반대로 바꾸거나 이래 버리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그래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심볼 간의 그래프와는 완전 다른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전혀 다른 지식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이건 어디서 왔는가를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60년대, 70년대의 컴퓨팅 파워로는 사실 좀 논의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심볼릭 AI는 이제 약간의 뭐랄까 그 이산수학을 즐겨하는 그 수학자들의 어떤 놀이 같은 그런 좀 약간 좀 고리타분한 그런 학문이 됐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에이전트로 돌아올게요. 왜 그러니까 심볼릭 AI 약간 좀 산만하긴 한데 심볼릭 AI를 먼저 이제 얘기했던 이유는 지식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AI의 남은 부분 질문으로 주셨지만 그 다른 쪽에서 그리고 있을 때는 AI의 머신러닝이 포함이 돼 있어서 AI가 더 큰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AI의 일부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머신러닝은 또 다른 분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남은 부분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의도적으로 저는 에이전트를 굉장히 크게 그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에이전트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원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AI 분야이기는 해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AI 분야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출처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는 부분은 중요한 거는 지식과 환경입니다. 에이전트가 놓인 환경과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놓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인데 그 상호작용의 근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말은 이런데 도대체 환경은 뭐고
지식은 이제 앞에서 정의를 했죠. 그럼 환경은 뭐고 이걸 환경을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거야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 예, 그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라는 거의 특성을 한번 다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 에이전트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라고 간단한 어떤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특징으로 나열하고 있는 게 자율성, 지능, 협동성, 사교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단어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율성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협동성을 어떻게 구현해? 사교성을 뭘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형태의 설명으로 좀 바꿔주자면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거는 능동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성질,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반이 되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지식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스스로 판단할 때는 뭘 할지 액션을 취할 때 그러니까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에이전트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했을 때 내가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또 알 수 있어야 돼요. 센싱 같은 얘기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짧은 그러니까 능동성이라는 거 하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지능은 계속 지금 우리는 뭐 AI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능을 확실하게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자율성에 의해서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또 뭔가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것을 터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추론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임플리멘테이션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지식은 심볼 간의 관계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볼 간의 관계를 자신이 알아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추가하거나 이러는 능력을 에이전트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협동성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협동이라고 하면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한 건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협동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물건을 같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목표가 무엇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은 에이전트 간에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언어를 갖고 있느냐 프로토콜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으로 있는 사교성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 협동성이라는 거와 약간 좀 비슷하죠. 사교성이라는 거는 보통 가서 우리가 사람의 사교적이다라고 하면은 가서 되게 먼저 뭐 말도 걸어주고 뭐 호의도 베풀고 이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트에서 사교성은 뭐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임플리멘테이션 쪽에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태스크를 다른 프로세서가 개입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수락할 것이냐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사교성이라는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문제는 구현을 못해요. 너무 브로드해요. 아직도 정의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에이전트의 이론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게 됩니다. 특성들을 더 추가를 해서요. 제너럴한 에이전트는 사교성, 지능성, 협동성, 사교성을 갖고 있으면 그냥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드는 어떤 프로덕트, 아니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그냥 자율적으로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가 요새 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잖아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가면은 자율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에이전트네? 라고 주장을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요새 이제 커넥티드 카 VTX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서로 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교환을 해요. 지능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통신 언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주행을 하려고, 이건 아직은 아니겠지만, VTX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안에 옆에 있던 차량이 진입하려고 한다. 아니면은 내가 가려고 할 때 진입하려고 했다가 네가 갈 거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러면 사교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 더 상위 레벨에서의 AI 에이전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가 약간 모질한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좀 더 개념들을 좀 더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게 반응성, 의무, 의지, 목표, 지식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보면은 정의를 써놓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반응성하고 목표. 그러니까 사실 의무는 사교성과 협동성에 관련된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작업의 일부를 내가 갖고 올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추가된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와 지식, 그리고 반응입니다. 반응이라는 건 결국은 에이전트 자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나 어떤 컴포넌트 요거 하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등장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에이전트가 등장함으로 해서 에이전트가 놓인 그 환경 하고의 어떤 관계가 발생을 할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런 개념들을 쫙 나열했지만 한 번 더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아키텍처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지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 거야 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더 이제 연구를 했던 게 밑에 써놓은 BDI 에이전트가 됩니다. BDI 에이전트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심볼릭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에이전트의 특성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이론인 BDI를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BDI 에이전트에서는 앞서 말한 그런 특징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구현하기 쉬운 용어로 축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빌리프, 디자이어, 인텐션이라는 개념으로 BDI를 만들어 놓고요. 빌리프는 말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건 뭐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어디선가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 에이전트가 자기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하면 어딘가에서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사실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디자이어는 그 에이전트인 내가 이 수행을 왜 내가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인텐션은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임플리멘테이션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 개의 컴포넌트 아니면 세 개의 어떤 그 구조로 나뉘게 되죠. 되게 간단해지는 거죠. 아까 뭐 여러 개의 특성들을 나열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구현하기가 조금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BDI를 정의를 하고 나서 보니까 행위도 있고
도달하고 있을 상태도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뭐에 의해서 실행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 관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해서 그냥 실행을 하나 놓고 해놨다 그러면 100만 년이 지나도 그 상태가 그대로 되겠죠. 근데 에이전트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것조차도 이벤트를 받아서 내가 시간이 흘렀으니까 한번 요거 해볼까라는 어떤 인텐션, 액션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벤트라는 이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BDI 에이전트를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고 95년에 발표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BDI 에이전트 논문이 그 구현할 수 있는 뼈대를 수도 코드로 논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BDI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캡처도 지금 보시면 그 좀 폰트가 깨지는 게 이게 95년도 논문이라 벡터 그래픽이 아니고 화면을 그 뭐랄까 스캔한 그 논문이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구현하는 방식을 되게 간단하게 한 게 나의 상태, 나와 환경의 상태를 초기화했고 이거는 그냥 그 전체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거니까요. 그 초기 상태에서 이벤트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뭘까? 그러니까 그 이벤트와 관련된 옵션들이 뭘까? 그리고 그 옵션 갖고 온 옵션 중에 내가 할 거는 뭘까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져올 옵션들 중에서 수행할 나의 액션들의 후보들이 뭘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요. 그러면 실행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이전트가 뭔가 실행을 했어요. 그 액션을 취했으면 그 취한 액션으로 인해서 에이전트뿐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놓인 환경까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시 에이전트가 획득을 해서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get new external event라고 지금 표현한 건데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까지 이벤트로 받아들여서 이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다음 이터레이션을 준비를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놓으니까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그 BDI 에이전트 구현체 중에 하나인 건데 그뭐 잼이라는 그 구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체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BDI 에이전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왼쪽에 있는 구조를 많이 따라했는데, 그래서 말하는 월드 모델이라는 거는 그 빌리프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이 에이전트가 뭔가 가져올 수 있는 지식을 나의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준 사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 인텐션 스트럭처 옵저버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인텐션이라는 거는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그 액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행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바이러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뀐 상태를 옵저버라는 구조로 해서 센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뭘 하냐면 이 플랜 라이브러리라는 데 가서 인텐션들 다음번 구동할 수 있는 인텐션들을 다시 한번 서치를 해서 또 월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또 그 수행을 하게 되면 또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BDI 뭐 AI 이론도 있고 심볼릭 AI도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에이전트 이론도 있고 에이전트 구현체도 있다. 그럼 이걸 갖고 실제로 뭘 했느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덕트라기보다는 그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은 그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예상보다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사람들이 산불이 났으면 피해야지 왜 피하지 않고서 이렇게 많이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거야?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그걸 한번 그 데이터는 있으니까요. 실데이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재가 일어난 그 반경 그리고 화재 안에 있는 뭐 집들이나 뭐 어떤 그 구성품들 뭐 사람들의 위치 이런 정보들 다 있고 그러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의 위치도 있고 뭐 어디서 다쳤고 뭐 이런 데이터들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은 그걸 모델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위험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실제 희생자가 이렇게 나온 게 수학적으로 아니면 어, 어떤 우리 CS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는 FSM 기반의 모델링을 하고요. 그, 그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BDI 에이전트 기반의 모델링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FSM 기반 모델링을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행동을 이제 FSM으로 정의를 했는데 처음에 깨닫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unaware 상태에서 이제 불이 났다. 그 상태로 가고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이건 불을 꺼야지 아니면 도망가야지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을 꺼야지 했으면은 껐는지 불을 끄는 거에 성공했느냐 아니냐 뭐 실패했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성공적으로 도망갔으면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그 행동을 이제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구성을 해본 다음에 각 상태 전이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파라미터화 시켜서 이걸 수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여러 번의 반복 실행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거는 처음에 사람이 몇 명 있었고 화재 규모가 얼마였는데 이 세이프한 사람은 얼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반면에 BDI 에이전트 모델링에서는 이거를 BDI 형태로 BDI하고 이벤트로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빌리프는 화재 상태, 집 위치, 부상 정도 데이터죠. 데이터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식 체계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위험 상황이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 사람의 그 목표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내가 불이 났는데 이 불을 그러니까 불을 꺼야지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게 불을 끄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을 끄는 이유는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더 궁극적으로 상위 뭐랄까 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위 목표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두고 그리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은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불이 난 부분을 끄는 거, 그리고 아니면 이동하는 거, 다른 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불이 난 지역의 좌표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화염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현재 이제 에이전트죠. 에이전트가 현재 부상 상태가 어떤가라는 걸 이제 다 파라미터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 오른쪽에 테이블 3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화재가 났을 때 실제 데이터에서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14%가 사망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있다가 69%가 사망을 했고, 적극적으로 소화를 하려고 하다가 17%가 사망했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수학적인 모델인 FSM 모델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조금 뭐 유사하긴 하지만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BDI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델링을 한 결과를 보니까 리얼 데이터의 FSM보다 좀 더 근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구동하면서, 이거는 뭐 사실 그 구현자나 연구자의 어떤 그 스킬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 있어서 믿을 만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는 거는 FSM 모델은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고 적은 자원을 소모했지만, BDI 모델은 느리게 수행되고 많은 자원을 소모했다. 그런데 정확도는,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에 근접한 거는 BDI 모델이더라 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이제 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는 그 리얼 데이터 자체가 의문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던가.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위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수학적인 모델링, 아니면 이걸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FSM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서 시작한 연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크게 작용한 게 두 번째인데요.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화재를 진압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 진압을 해서 화재가 번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번져버린 화재는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옆에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뭐 집이나 이런 데 피해를 더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한 에이전트의 행동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된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에이전트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걸 이미 이 내용을 상정해 두고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SM은 전반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각각 상태에 대한 그것을 관찰하는 결과는 제공할 수 있는데, BDI는 각 개인 에이전트의 행동 때문에 유발할 수 있는 거라면 BDI가 좀 더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가로 부분은 제가 조금 첨언을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위험 상황이라고 하는 정의한 위험 상황이라고 정의한 이런 어떤 비이상적인 상황, 아니면은 뭔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기는 어려우나 그런 고려해야 되는 어떤 팩터들이 있는 경우에는 BDI 에이전트를 하게 되면 모델링에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현체를 가지고서 BDI 에이전트라는 어떤 구현체를 가지고서 있으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봤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사실 BDI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론이고요. 이걸 구현한 거는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DI 에이전트를 구현한 구현체는 PRS라고 하는 어떤 다른 시스템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프로시저럴 리즈닝 시스템, 혹은 이 프로시저럴을 약간 그 이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때문에 그런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때 그러니까 뭐 그런 절차 지향 언어냐, 아니면 뭐 병렬 컴퓨팅이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시점에서 이 PRS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로시저럴이라는 얘기가 조금 껄끄러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럴이라는 내용보다는 인텔리전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PRS 혹은 IRS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BD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방식은
절차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병렬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병렬 처리는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순서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빌리프, 뭐 디자이어, 인텐션, 이것들을 하나 각각의 한 턴씩 제공하면서 한 번씩 다 수행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마지막 구현체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마지막 구현체입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하는 마지막 구현체가 언제가 마지막이냐?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그 뒤에는 사실 어, 소위 말하는 그 AI 윈터라고 얘기하는 그 AI 전공자들이 밥을 굶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좀 더 발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더 발전된 거라기보다는 뭐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만큼 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구현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현체가 그 미시건 UM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인데 UMPRS라는 구현체가 있고 여기에 있던 뭐 박사과정생이 자바 형태로 만든 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왜 이 두 개만 썼냐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오픈소스 대부분 오픈소스이고 되게 많은데 왜 이 두 개만 썼냐면 두 개만 제가 써봤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워서 못 쓰겠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써봤고요. 예, 그래서 어, 그러면 이 PRS라는 시스템으로 BD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어떤 그 절차를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테크니션이니까. 그래서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 올드 패션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컨디션 같은 경우 이 굉장히 보기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진기한 형태의 표현식이죠. 그 연산자가 앞에 있고 뒤에 이제 이 뭐죠, 이 베리어블들이 뒤에 있는 이런, 이게 이제 컴파일러 문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는 뭐 리습 같은 어떤 그런 언어에서 쓰던 임플레멘테이터들이 편한 방식으로 이 스크립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건데 어쨌든 예, 그 내용을 이제 이 예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이 하나의 파일이에요. 하나의 파일이고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의 목적은 가장 낮은 코스트를 갖고 있는 제품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했을 때 그 이제 하나씩 차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에이전트 모델을 말씀드릴 때 월드 모델이라는 걸 그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게 빌리프이거든요. 결국은 지식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심볼들의 집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코스트 1, 250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그냥 코스트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편하려고 코스트라고 해놓은, 그러니까 변수명이긴 한데 코스트 1번이라는 아이템에 대한 코스트가 250이다라고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심볼 1이라는 거, 22라는 거, 3이라는 거, 6이라는 거, 이건 다 심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볼들을 다 월드 모델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는 아이템 그러니까 1, 22, 3, 6 이런 아이들의 가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최저가가 뭐냐를 찾는 거죠. 그럼 이 에이전트는 목표가, 그러니까 디자이어가 쇼핑을 끝내는 거예요. 쇼핑을 끝내려고 하면 그 샵 던이라는 인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텐션들이 있죠. 플랜이라고 해서 인텐션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인텐션, 그러니까 이 플랜은 동작을 하면 샵 던이라는 걸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랜은 find cheap price라는, 그리고 옆에 있는 변수죠. 이 꼴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find cheap price라는 똑같죠.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교차돼서, 그러니까 느낌상 교차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텐션들을 정의를 해두고 샵 던이라는 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 플랜들을 적절하게 배열을 합니다. 에이전트가요. 그 BDI 에이전트의 구현체인 PRS가.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플랜 뭐 익스큐션 스택이라고, 이거 공식적 명칭은 아닌데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랜들을 실행할 때 스택에다 쌓아놓고 하나씩 절차지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씩 플랜들 하나씩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이 에이전트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샵던이기 때문에 밑에 샵던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샵던을 수행하려면 find cheap price라는 어떤 그 다른 인텐션에 의해서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동일한 꼴을 갖고 있는 플레인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할 때 의도적으로 유틸리티에서 프라이어리티를 올립니다. 이건 유틸리티라는 건 사실은 이 구현체만의 어떤 특성이긴 한데, 그래서 이 플랜이 먼저 선택될 수 있게끔, 아래쪽에 있는 플랜보다 먼저 선택될 수 있게끔 해서 스택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플랜이 선택이 됐고 이 플랜이 선택돼서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은 밑에서 보면 컨텍스트에서 이 월드 모델이라는 곳에서 코스트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프로덕트 아이디와 프라이스 정보를 갖고 오고, 그리고 익스펙티드 코스트라는 거, 결국은 이 익스펙티드 코스트라는 거는 왜 정의가 됐었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값을 임시로 기록하기 위해서 거기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 이쪽에서는 사실은 구분 없이 쓰긴 했지만 위쪽에 있는 팩트 코스트로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에이전트 밖에 있는 정보가 되고요. 익스펙티드 코스트는 에이전트 내부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남이 알고 있는 정보, 이걸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고 정의한 거고, 그렇게 해서 받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이 컨디션을 만족하는지만 체크를 해보는 거죠. 먼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1번을 갖고 왔다 그러면 익스펙티드 코스트는 1000인데 그럼 여기가 1000이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스는 250이니까 작으니까 이게 작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그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신과 동일한 find cheapest price라는 요 플랜을 실행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프리 컨디션이 맞을까 아니면은 프리 컨디션이 맞지 않을까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왜 보시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제일 낮은 금액을 찾고 가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일 낮은 금액을 찾는 방법은 소팅하면 돼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에이전트 PRS 세상에서는 그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 뭔가 어떤 솔루션을 찾는 공식적인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액션들을 나열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보통 이 PRS라는 이 구현체는 탑다운 방식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한다, 아니면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최상위 골을 만들어 놓고 그 골을 수행할 수 있는 서브 골들을 정의를 하고 서브 골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인텐션들을 나열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강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텐션들이 프로시저럴하게 실행되기 위해서 스택 구조 안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트레이싱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월드 모델을 가져오고 월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월드 모델의 변화를 트레이싱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PRS라는 구현체는 그러니까 자신이 동작하고 있는데 그 동작하는 이유를 사용자한테
명확한 기준으로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택은 실행 순서와 조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의사결정으로 이런 결론을 냈는가를 설명해 주는 어떤 그 근거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요. 월드 모델은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고 나의 지식이 아니면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형태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너무 빨리 진행했나 봅니다. 거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서 잠깐 그 화재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모델링과 그 수학적인 수식 기반의 모델링이 그럼 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이 모델링을 하는 그 모델러의 프리퍼런스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라는 게 이제 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가이드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그러니까 에이전트 개개인의 행위가 그러니까 에이전트 단위의 행위가 어떤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조화를 보고 싶은 거냐에 따라서 이거를 모델링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거지로 만든 예라서 조금 맞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퀘션 베이스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이죠. 여우하고 토끼하고 쥐가 있는데 여우는 토끼와 쥐의 천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우와 토끼와 쥐의 그 개체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이퀘션 베이스드 모델링이 적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각 여우, 토끼, 쥐의 그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그 수식으로는 뭐 여우가 볼 때 토끼랑 쥐랑 어느 게 더 사냥률이 좋으냐, 그리고 여우랑 토끼, 쥐가 번식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수를 변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외부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우, 토끼, 쥐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거죠. 모델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퀘션 베이스드 모델링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왼쪽에 이제 왼쪽에 얘는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이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시나리오를 쓴 건데요. 뭐 이런 거죠. 말과 소가 풀을 뜯는 들판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러면 똑같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풀을 먹는 속도, 소가 풀을 먹는 속도, 그리고 들판에서 자라는 속도, 이걸 갖고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모델링 할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되죠. 역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 화재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FSM과 BDI 에이전트 모델링을 두 개를 비교를 했었잖아요. 두 가지 모델은 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약간의 뭐 우세하다, 그러니까 뭔가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이런 방법 권고한다. 이 정도의 그 크라이테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왼쪽의 예제로 온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빠르게 달리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소는 천천히 걸어서 다니니까 행동 반경 자체가 달라서 그 넓은 들판을 시뮬레이션 할 때 어느 스팟에 가서 말이 풀을 뜯을지 소가 풀을 뜯을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말과 소와 들판을 에이전트화해서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 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FSM을 정의하기 쉽다면 당연히 그 이퀘이션 베이스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통제 요인이 그러니까 통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아니면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그 스테이트가 없다면 그
수학적인 모델링이 더 적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퀘이션 베이스드 모델링이 적합하게 되는 거고,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등장한 개체들 외에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벤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예측이 좀 하기 어렵다면,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기가 어렵다면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그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빠르게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해버렸는데요. 사실 그 AI, 그러니까 심볼릭 AI 윈터라고 제가 정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없어요. 사실 AI 윈터라는 얘기는 있어요. AI 윈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80년대까지 굉장히 그 AI가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AI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처럼 흉내낼 수 있고 뭐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고 막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연산량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뭐 생선을 분류하는 시스템인데 그 분류 성공률이 96%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프로덕션은 그러니까 실제 공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 식스 시그마 이론인가요? 뭐 해가지고 99.999 몇 프로까지 가야 우리가 원하는 그 퀄리티가 나온다. 그 분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류 상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리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AI를 도입해서 90%막 95%막 이렇게 달성한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딱 적용을 해보면 실망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80년대까지 막 이제 그러니까 윈터라는 게 펀딩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펀딩이 엄청나게 되다가 그 뒤에 딱 끊겨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연구자들이 되게 힘들었다가 그러니까 CNN이라는 것이 GPU의 힘을 받아서 그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AI의 붐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머신러닝이 AI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버린, 그러니까 AI면 머신러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사실 저같이 심볼릭 AI 뭣도 모르고 처음부터 AI를 전공하고 가서 제가 그 뭐 어렸을 때 전공할 때 AI에 뭐 심볼릭 AI가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이걸 알지는 못했거든요. 심볼릭 AI를 전공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되게 소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겨울은 아직 안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보니까 머신러닝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냐 했을 때 학습 과정에서도 휴리스틱한 어떤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학습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운 케이스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갖고 활용할 때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분류해서 적용하느냐 파티셔닝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것도 사실은 휴리스틱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휴리스틱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말이 휴리스틱이지 if else의 아주 향연이죠. 그럼 이거를 분류 체계를,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 체계를 조금 더 자동화, 능동적으로, 그리고 협업, 그리고 뭔가 지식 체계죠. 이러이러한 이 모델과 저 모델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 심볼라이즈드 된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그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그 뭐 BDI 에이전트니 뭐 PRS니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심볼릭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PRS 시스템 중에 특징이 하나가
프로시저럴하게 절차지향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 스택을 트레이싱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유럽이든 그러니까 각국 규제상 AI를 적용했을 때 AI가 결정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규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AI가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트러스트니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체계는, 에이전트는 그뭐 PRS 같은 걸 이용한 에이전트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혼잡해지는, 그러니까 연구할 게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뮬렉 AI의 겨울이 좀 지나가고 있고 다시 좀 뭔가 해볼 만한 여지가 생겼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요. 그때 앞서서 이제 시뮬렉 AI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대한 답을 이제에서는, 그러니까 거진 만들어진 지, 이론이 정립된 지 한 40년, 30년이 넘어가니까 해답을 갖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심볼화된 거는 심볼이지 그 안에 어떤 정보도 없다라고 했던 거는, 그래? 그러면 심볼의 의미를 부여하지 뭐라는 그런 체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온톨로지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 시멘틱 웹 쪽에서 이 각각의 뭐 쉽게 말하면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이제 정의하는 어떤 문법들이 발생을 했고, 그 관계를 이제 정의해주는 그런 표현 체계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볼이 의미를 갖지 않지만, 여전히 심볼은 의미를 갖지 않지만 그 심볼의 의미를 가서 찾아올 수는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그 심볼의 체계가, 그러니까 심볼을 관리하는 체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 심볼의 관계가 업데이트되면 버저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노토닉하다는 특성을 그럼 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이 관계가 없으면 첫 번째 것도 보고 두 번째 것도 보면 되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접근 방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 지향성.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GPU, 그러니까 그 뉴럴넷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GPU의 그 병렬성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병렬성이고 생각보다 가격 대비 그 병렬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지금 30년 전, 4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차 지향성 그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볼 만하지 않아? 라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이고, 예,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처음에 기대하셨던 내용들은 AI 에이전트와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라는 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언급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게요. 우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뭐 협동성, 사교성, 지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뭐 데브옵스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처음에 개발하는 개발 방법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큰 범주 안에서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되겠죠. 프로덕트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어느 정도인데요. 근데 이렇게 정도의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예, 좀 너무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예, 이 정도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주실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일단 자료를 일단 다시 띄우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학교에 와 있나? 약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나고, 저도 옛날에 그 시멘트 웹도 배우고 막 학교 석사 때 예, 대학원 그 강의장에 와서 이렇게 뭔가 듣고 있는 그런 느낌 약간 받고 예, 사람들 질문 올라오는 것도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예. 일단 이제 강의 좀 잘 들었고요. 정말 예, 에이전트에 대한 깊은 이런 걸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면서 좀 아유, 좋았었던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저희 대보션 세미나가 특징이 이제 인터랙션인데 상호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고 실질적인 좀 답변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사전 질문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라이브 질문도 몇 개 해주셨어요. 지금 채팅 방송에서도 올라오고 계신데 일단 사전 질문부터 조금 먼저 알아볼게요.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네. 여기 박상진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건데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뭐 이건 그렇죠. 그리고 예, 문제를 정의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할 때 그것을 모니터링이나 추후 관리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이 되게 어려운데, 네,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해석을 하자면 모델링인 것 같아요. 그럼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모델링 해놓은 결과를 옳은지 아닌지를 계속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약간 좀 글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에이전트 문제로 와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퀘이션 베이스드 모델링하고 그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을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 이게 약간의 한계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한계이죠.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의 한계는 뭐냐면, 이퀘이션 베이스드 모델링은 수식으로, 각 관계는 수식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 수식과 파라미터가 있으면, 어 그게 만약에 그 모델이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수식과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에이전트 모델링 같은 경우에 관리할 때는 이거는 그 모델러의 그 역량이나 경험치에 엄청나게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그 PRS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탑레벨 골을 설정하고 그 서브 골들을 분할하는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분할할지가 결국은 모델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이게 결국은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AI의 한 분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긴 하나 사람의 지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질문과 답변이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고강민 님이 질문하신 건데 앞쪽은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보면 제너럴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징 조작의 개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데 이는 심볼 간 유기적인 관계 및 해당 심볼과 관련된 기본 배경 지식을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가요? 뭐 이런 질문하셨네요. 네. 음, 네, 이게 그러니까 상징 조작 개념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 심볼 간의 관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제너럴한 에이전트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그 부분이 이제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잠깐 그 설명을 하나를 놓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거를 도입을 그러니까 컨텍스트와 도메인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볼로 정의한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한정적인 상황에서의 심볼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C++ 언어나
그 객체지향형 언어에서 얘기하는 네임스페이스 같은 그런 개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잠깐 그 발표자에 해놓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수는 오징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예전에 어딘가 뭐 논리야 놀자인가 뭐 그런 책에서 읽었던 그런 예문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동수는 오징어다가 뭐냐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오징어 덮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개팅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외모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어항에 있는 진짜 오징어한테 애칭으로 동수라고 붙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하는 이런 그 가정들이 결국은 컨텍스트 도메인,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도메인, 한정된 한정자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런 체계를 잡아주는 게 결국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온톨로지라는 그 개념으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온톨로지로 구축된 건 결국은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그 그래프를 도메인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빠르게 서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변승훈 님이 하신 건데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링 적용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 세미나 내용 중간에 있던 그 화재 모델링,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그 피해 모델링 사례가 가장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그나마 최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2017년도 논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출간된 논문이니까 아마 15년도 뭐 그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은 꾸준하게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제 가능한 이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느낌이 좀 커요. 그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못 믿겠는 거죠.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을 한 결과가 진짜 맞아? 이거 수식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은 뭐 한 세 가지 정도 있었고 오늘 라이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발표 중에 아마 답변하셨던 것 아, 같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보시면 에이전트의 수식을 보면 NLP 구조가 생각나는데 에이전트는 NLP에서 더 나아간 큰 의미 구조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네, 이것도 비슷하게 그 세미나 도중의 음, 내용으로 답변이 가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NLP 구조를 그러니까 그 자연어를 심볼라이저 시켜서 그 관계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찾아가는 게 사실 NLP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죠. 그러니까 한 그런 식의 이제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에이전트 안에 있는 그 인지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발전 연구 분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전트 안에 NLP가 속하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죠. 당연히도. 방법론이 비슷한 것뿐인 거지.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어서 BDI 에이전트의 특징들은 NLP 챗봇에서 발전된 지능형 챗봇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BDI 에이전트의 연구는 지능형 챗봇과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챗봇에 지향하는 바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BDI 에이전트에 지향하는 바는 그러니까 제너럴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한계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모델러나 아니면 그, 그 BDI 그 골과 뭐 플랜을 작성하는 그 작성자의 그 스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제너럴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아서 결국은 사람이 그 얼마나 잘 골을 만드느냐, 얼마나 잘 플랜을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방식으로 프로세싱을 해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지향하는 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사실은 바텀업 형태의 뭐랄까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탑다운 큰 범위에서 만들어서 점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좁혀가는 형태의 생각을 하지, 이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문제 뭐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점점 더 확대를 해서 큰 규모의 어떤 뭐랄까, 문제 정의를 하지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사람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인데 볼까요? 2000년대 초반에는 OWL이었네, 아울인가? 아울, 뭐, 예. 예, 아울 기반으로 했던 시멘틱 웹의 붐이 한번 왔다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심볼릭 리즈닝을 위해서 어떤 난리지 리스펜시빌리티 기술을 사용하시나요? 영어가 나오니까. 어, 네. 사실 요즘이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꽤 오래, 내가 CS 세상에 시간으로는 뭐 10여 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10년 정도면 되게 오래된 거니까. 근데 사실 아울이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표준 안으로 WSGC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발전을 하지 새롭게 뭔가 제한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사실은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표준안으로는 아울을 쓰고 있죠. 아울이라기보다는 RDF를 기준으로, 네, 쓰고 있죠. 네. 그죠? 2000년대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학문적인 것들을 있어서 네. 이 해피 강님이 또 이어서 이렇게 심볼릭 리즈닝을 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예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실무에서 쓰고 있느냐라는 음, 건데, 실무에서 쓰지는 못합니다. 네, 음. 실무에서 지금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본 프로덕트의 사례로 설명하신 동물들에 대한 인식률 기반은 몇 퍼센트 수준의 결과값을 가지고 적용된 프로덕트인가요? 이거는 사실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모델링에 적합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문장이었을 뿐이고요. 사실 인식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보다도 그, FSM의 각각의 스테이터스를 구성하고 각 관계를 정의하거나, 아니면은 뭐가 에이전트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질문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가지고 강사님께서 현재 집중하신 내용이나 추가적인 연구나 개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질문이 또 있네요. 예. 네. 저는 아까 잠깐 머신러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제가 되게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서 꾸준히 보고는 있는데, 업무하고 사실 연관은 조금 어렵죠. 시간이나 뭐랄까, 도달해야 되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순수 연구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그런 거가 있으나, 그렇고 앞으로도 그 분야는 많이 발전할 것 같지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아까 뭐 결론 부분에서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머신러닝이 못하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좀 아까 심볼릭 그걸로 풀어보고 싶은 약간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그게 현실하고 지금 맞는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맞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네.
넘어갈까요? 네. 네. 근데 말소리가 제가 안 들렸습니다. 네. 안 들렸나요? 아까 결론 부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못 풀었던 아, 그 모델 간의 이런 분류에 대한 문제들을 심볼릭 AI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셨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데 지금 약간 한계 상황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저는 느낌적인 느낌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제가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았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마지막 질문. 예. 조광윤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저는 AI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객사에 대한 AI 에이전트 학습 시에 도메인 날리지에 에 따라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신속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인더스트리별로 시나리오 기획, 학습, 모델링하는 기법이 모두 동일할까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면 타임 투 마켓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메인별로 다르지만 공통 영역에 대한 모델링 재활용 등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고 질문 와, 주셨네요. 네, 어려운 문제네. 또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이 같은데. 부분은 사실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 근데, 예, 글쎄요. 이게 공통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 하는 음,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에이전트 위에 있는 응용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와, 굉장히 좀 모르겠습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통 모델을 만들고 재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예, 음, 왜냐하면 비즈니스 니즈가 너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프로그래밍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모듈을 공통으로 만들어 놓고 많이 갖다 쓰는데 이렇게 학습하고 러닝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해본 데도 저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네. 제각각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이 달라서 다 이게 머신러닝 아, 학습시키는 데만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맞나요? 제가 네, 말씀 맞습니다. 여기 예, 예. 챗으로 호스트한테만 보내주셨는데, 아, 조이홍님이 공통 네네. 영역은 제네럴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커버하고, 도메인은 음, 도메인별로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온톨로지의 용도가 구분을 음, 하고 분류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심볼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공통 추출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음, 마찬가지인 게, 그럼 온톨로지를 작성하는 엔지니어는 누구인가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여기 조이홍님께서 온톨로지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저희 온톨로지 관련된 세미나도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죠? 이거와 연결시켜서. 예. 네. 아우, 예, 채팅방에 또 이렇게 답변도 주시고 같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웨비나를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자, 오늘 세미나 어떠셨어요? 조금 약간 너무 깊숙하거나 전문 영역에 대한 세미나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다시 한번 돌려보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세미나 발표해 주신 네, 강사님께서 엄청 바쁘신가 봐요. 전화도 많이 오시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요즘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같은 것 같아서,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자리 해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모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안 나가고 많이 계신 게 선물 드릴 분들 호명을 좀 드리고 잠깐 대보션 이벤트 소개 좀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예, 오늘 발표 질문,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 제가 좀 호명을 드릴게요. 분들한테는 제가 데보션 굿즈를 선물 드리는데, 나중에 devotion at sk.com 메일로 이분들은 저한테 오늘 세미나에, 이벤트에 당첨됐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요거 선물 받을 주소를 입력하는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상진님, 고강빈님, 전승호님, 이기영님, 그다음에 여기 익명은 제가 모르니까 그죠? 예. 네, 지금 알려주실 수도 있나요? 그러면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해피강님, 그다음에 조광유님 그리고 아까 중간에 채팅창에서 이렇게 답변도 같이 해주셨던 예,
조이홍님까지 드릴게요. 네. 조이홍님까지 드릴 테니까 저한테 devotion@sk.com으로 메일로 그렇게 잠깐 메일로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예, 저희 데보션 세미나가 이제 또 이렇게 매월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저희 기회 봐서 조금 분야별로 또 이렇게 조금 모아서 같이 하는 세미나도 좀 만들려고 올해는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클라우드 조직에서 인재를 좀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데보션 홈페이지를 잠깐 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 소개를 한번 드릴까 싶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죠? 우리 원래 5시까지였는데 시간 남은 김에 제 화면 공유를 좀 드리면 여기 보시면 SKT의 클라우드 전환을 리딩하는 테크놀로지 조직 소개라는 이제 메인에 아마 기술 블로그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클라우드 관련된 엔지니어와 데이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데브옵스 개발자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링크 보시면 공고가 열려 있으니까 내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 조직에서 이제 저희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그 응모를 공고 한번 보시고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지사항 여기 메뉴에 보시면 오늘자로 새해 맞이해서 저희 연휴 이제 좀 있으면 연휴잖아요. 다음 주부터 새해 맞이 기술 블로그 자랑하기 이벤트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본인들이 기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 개인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개인 블로그의 URL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데보션 마일리지로 100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눌러가지고 정보를 좀 등록해 주시면 마일리지도 받으시고 제가 이제 이 기술 블로그를 조금 보고 괜찮은 컨텐츠라든지 강사나 이런 걸로 한번 모시고 싶은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리려고 이런 과정을 이벤트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보션 22년도 데보션 테크 세미나를 마치고요. 다음 달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팅방 통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강사님께 인사 자유롭게 나누시고 편안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